역대 정부 말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시의 평균 주택 가격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7억, 5억 7천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4월 말 현재로 7.9억인데요. 이게 8억이 좀 넘었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지금 7억 9천입니다. 네. 그럼 이게 5억 7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도저히 구매 가능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평균인데요. 조금 길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 구별로 평균 아파트 가격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강남만 비싼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산구가 13억 7천으로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굉장히 네. 급등하는 지역으로 떠올랐고 그 외 지역에도 지금 7억에서 8억, 9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급등을 네. 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저히 이제는 구매 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내릴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뭐 서울 주변에 신도시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의 주택을 팔고 이 3기 신도시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살고 네. 싶어 합니다. 예. 그럼 이곳은 네네. 비교적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집값이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비싼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지금의 주택 정책이 네. 가야 할 길은 가격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네.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연아 의원님께서 한국감정원이라고 써져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셨는데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7억 9,900만 원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표본들의 단순 산술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주택이 준공돼서 입주가 되면은 그 주택을 새로 표본으로 추출을 하죠. 또 낡은 주택이 없어지면은 표본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 서울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10% 정도입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승인한 유의미한 표본 설계를 통해 갖고 지수 산정 방식으로 나온 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이미 과밀합니다. 환경 문제,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다가 개발 밀도를 더욱 높여갖고 집을 짓게 되면은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글로벌 도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해당 도시들이 그 도시만의 주택을 계속 지어갖고 그 지역의 그 주거 수요를 충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뉴욕이든 동경이든 파리든 간에 그 핵심 도시 주변을 하나의 대도시권, 메트로폴리탄 에리어로 봐서 신도시도 개발하고 자족단지와 주거단지를 역할 분담하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행정구역에 얽매여 갖고 서울 주택 수요는 서울 안에만 담아내야 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 이 사고야말로 낡은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용지를 도시 안에 확보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제는 저희가 후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일으키는 거는 규제입니다. 아까 이현숙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국 도시들에서 산업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규제를 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거기가 우리가 어떤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그럼 이제 박선호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적정 수요를 분산하고 서울에서 다 공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서울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재건축 대상의 낡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그냥 낡은 상태로 방치돼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가 비어져야 되는 건가요? 앞서 네. 설명드렸습니다. 재건축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좀 저희가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마음대로 용적률을 높여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도시의 개발 밀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교통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환경시설도 놔야 됩니다.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죠. 그것은 재건축 소유자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적정한 개발 이익은 공공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지금 제도의 원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재건축 환수 제도고요. 조합원들이 그러면 그 적정한 이익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매번 제시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서 가져가는데도 시기 조정의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해주지 않고 서울시의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뭐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서울 강남권의 일부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어떤 서울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실상은 재건축 해당 단지 조합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라든가 좀 더 고밀도의 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의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